자,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볼 건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감정평가. 상속세 납부 목적용에 한정해서 전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전체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전체 한도가. 그러니까 토지, 건물, 토지도 부천에 있는 것도 있고 서울에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다 돈이 들 텐데 전체 합계 금액으로 500만 원 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비상장 주식도 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비상장 주식은 평가 대상 법인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씩. 그러니까 평가 대상 비상장 법인 비상장 주식을 지금 3개를 갖고 있고요. 각각 3개마다 이 신용평가 전문기관 중에 회계법인도 들어가요. 회계법인 들어가가지고 이거 회계법인 이거 2군데다 맡겼고 이건 3군데다 맡겼고 이렇게. 그러면 각각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총 7,000만 원 한도를 한다는 거죠. 한도에 한도. 그 각각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1,000만 원을 한도를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중에 골동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수수료도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 다 합해서 500만 원, 서화나 골동품 전부 다 합해서 500만 원, 비상장 주식만 평가 대상 법인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한도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속 공제 금액 있잖아요. 지금 수수료 공제를 제외한 상속 공제가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인데 이 상속 공제 자체가 한도가 있어요. 근데 한도가 있는데 이것도 좀 주의하실 게 이 여기 과세가액 공제액도 여기 위에 있는 전체 총상속재산가액에다 증여상가액에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의제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만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공제도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개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해요. 상속공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속공제가 전체 금액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100인데 예를 들어서 상속공제가 95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100이 아니란 말이죠. 얘보다 여기에서 뭔가를 뺀 금액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한도가 9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공제 지금 상속공제는 인적공제하고 물적공제 두 개를 합한 걸 말하는 건데 상속공제 한도가 있다는 거죠.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다. 이 상속공제 한도는 밑에 그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음에 1, 2, 3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1, 2, 3번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죠? 1, 2, 3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 세 개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한도가 돼요. 그래서 꼭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중에서 3번 있잖아요. 3번. 그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대요. 3번은.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보다 작으면 1, 2번만 빼는 거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게 되면 3번이 있으면 3번도 빼는 거고 3번 빼는 거 요거 3번을 빼는 요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도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례도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인적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인적공제는 최소한 상속인들 중에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랑 배우자가 다 있으니까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면 일괄공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괄공제 최하 5억에다가 배우자가 있으니까 최하 5억. 상속인 중에 자녀하고 배우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하 10억이 공제가 돼요. 그렇죠? 최하 10억. 그 다음에 배우자만 있어요. 배우자만 있으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 말고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일괄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괄공제 아니면 기초공제에다가 기타 인적 공제인데 그거를 적용한다는 거죠. 기타 인적 공제 배우자는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2억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공제 2억은 되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하 5억 되는 거니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최하 7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상속 공제 7억이. 그죠? 자녀만 있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어요. 자녀만 있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제는 일괄 공제가 적용되겠죠? 자녀만 있다면 최하 5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구성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최하 10억. 배우자만 있다. 최하 7억. 자녀만 있다. 최하 5억이 공제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거죠.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상속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지.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아들이 망난이야. 뭐 앞에 제가 한 잔 더 뺐어요. 아시죠? 뭐 망난이에서 뭐 한 잔을 빼고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망난이야. 그 망난이 완전 뭐 어렸을 때부터 속삭이고 뭐하고 하더니 난리를 쳤는데 그 할머니 입장에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자기 아들이 잘한 거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를 낳은 거야. 그래서 손자는 완전히 아빠랑 정반대인 거야. 너무나 말도 잘 듣고 할머니한테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은 정말 그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말 이 아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애엄마도 또 그게 논팽이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엄마도 애 낳고 얼마 있다 그냥 도망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다행히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할머니가 이 애 보는 맛에 이제 사는 거야. 그 모든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 망나니인 게 가끔 한번 찾아와가지고 그 할머니는 뭐 소득도 얼마 없어. 근데 이제 그 있잖아 조그마한 그 다세대 주택에 빌라 하나 있죠. 그게 유일하게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서울에 이제 어느 지역에 그 정도 하잖아. 일반적으로 조그만 거 하면 한 1억 5천 하거든요. 빌라 1억 5천짜리 빌라가 하나 있는 거야. 소득도 없어요. 거의 뭐 그냥 그 연금 좀 나오는 거 하고 폐지 좀 주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할머니가 하는 일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놓았던 그 빌라 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있고 거기서 손주 간신히 지금 키우는 거야. 손주가 워낙 착해서 뭐 알바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 그 애 입장에서는 걔 망난 아무튼 그 망난이인 아이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할머니한테 엄마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를 막 긁어서 막 그래 한 번씩. 정말 참 진짜 못된 아들이고 애 입장에서 못된 아빠인 거지. 그런 데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돌아가셔야 된 거야.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 하나 1억 5천 있는 거야. 1억 5천 하나.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살아있고 손자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아들한테 약속을 받은 거야. 그 아들한테 네가 이제 막 한 번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아들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딱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엄마 마지막 소원 들어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놓고서 이제 할머니가 한 얘기가 너 이 집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나 남은 거 이제 나이한테 주고 싶다. 응?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 상속 포기해라. 상속 포기해서 하자. 그리고 할머니가 대충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우리가 무슨 상속세냐. 상속세는 있는 집에서 내는 거니까 상속세는 없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최하? 자, 할머니 입장에서 배우자는 없잖아. 그래도 자녀는 있으니까 최하? 5억.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게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1억 5천밖에 안 되고 하는데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거라도 손주한테 어떻게 남겨주고 싶은 거야. 손주 어디 가서 살아? 고등학교였어. 걔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막 올라갈 때였어. 그 손주가. 좀만 있으면 이제 성년이 되는 얼마 안 남은 상태. 근데 그 상태인데, 이렇게 그 애기 아빠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거야. 썼어. 그러니까 이제, 애도 보니까 아들, 그래도 자기도 유일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자기 아들 낳은 거야. 정말 착한 애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겠어요, 이제. 그리고 손자 이름으로 한 거지, 이제. 등기를 아들이 아닌 손자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야. 그걸 남기기로 했기 때문에 손자는 상속 받았고, 자,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있는 집이 내는 거라며. 그래서 그렇게 딱 해놓고 있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집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야.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요, 상속세를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2천만 원이나. 애가 2천만 원이 어딨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2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 날라온 거야. 그걸 들고 찾아온 거야. 이거 뭐냐고. 응?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그러면, 아까 아들 최하 5억 아니야? 그거 보세요. 1번. 여기서 뭐 자, 지금, 자, 보세요. 얘 얼마예요, 지금? 다른 거 없잖아. 없잖아. 장례 비용 좀 빠졌겠지. 1억 5천 좀 넘었기 때문에. 장례 비용 뭐 이렇게 해서 좀 빠졌고, 뭐 채무 이런 것도 없어. 공과금 낼 것 뭐 없고, 이거 좀 있어. 아무튼 그래서 한 1억 5천 된 거야. 자, 상속공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공제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아무튼, 뭐 다른 것 저런 거 다 빼더라도, 일괄공제 5억은 되는 거잖아. 일괄공제 5억은 되는 거잖아. 무조건 5억. 수수료공제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없잖아, 마이너스.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뭐가 있다고요? 한도가 있다고요. 그 한도가, 상속과세가액에서 1번 볼게요. 1번.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가액. 그건 아니죠?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어. 오히려 2번에 되는 거예요. 2번. 선순위인 상속인이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빼래. 빼래. 그러니까 자, 상속공제가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빼는 거니까 상속공제 한도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최하 5억이 아니네.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가 포기를 해가지고 손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상속공제는 0이에요. 상속공제는 한도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표가 그냥 얼마가 돼버린 거죠? 1억 5천이 돼버린 거야. 1억 5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1억까지 10%, 1억과 5억 사이는 20% 하는 거니까 2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신고를 했다면 신고세 공제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 자기는 당연히 뭐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야. 뭐 5억이 안 되면 뭐 상속세는 신고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 집 무슨 상속이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집이 할머니 이 명의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이제 한 번씩 전수검사 하거든요? 명의가 왜 넘어가지 보니까, 아이고, 손자가 상속받았네. 아유, 아들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뭐 한 거면 여기 좀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손자가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뺀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도가 빵. 그러면 과표가 그냥 1억 5천. 그래서 세금 2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온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녀가 있는데 건너뛰어가지고 상속을 하게 되면 걔는 상속공제에서 그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한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있는데 세대를 생략하지 말아라. 세대를 생략하는 데 있어서 두 군데의 제재가 있어요. 세대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를 생략하잖아요. 있는데 세대를 생략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속공제 한도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유언으로 남기든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30% 또 산출세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30 또는 40%를 또 할증하죠. 세대를 생략하는 거를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나 제재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그게 애 아빠도 안 거야. 이게 자기 이름으로 오면 도박으로 바로 날린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기 이름으로 하려고 포기했는데 생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와, 이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지금 좀 깝깝하더라, 이거 진짜. 이게 악용을 하기 위해 막으려고 그렇게 된 건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닌데, 상황이.
그죠? 아,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법은 법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처를 만든, 그 세무서에서도 사항을 다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데 법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와,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최근이었다면은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 한번 넣어볼 뻔했어, 그때. 아, 진짜, 요즘에는 그런 거 넣어서, 나름대로 좀, 이거 좀 안 됐다 하면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막 애매했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좀 아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누군가 좀 약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먼 친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긴 했다고 하더라고. 세금을 안 낸 건 아니야. 내긴 냈어. 누군가가 도와줘서 내긴 냈어요. 2천만 원 도와주는 게 보통 그걸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좀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그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그렇게 할머니나 누가 알았겠 아무도 모르지. 굳이 그냥 좀 그 애가 똑똑했으니까 인터넷 좀 찾아보지만 인터넷에 자세하게 써 있나. 공부한 게 아니니까 대충 5억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관계 없어요. 할머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된 거였죠.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거기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걔를 빼요. 상속공제 한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딱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얼마를 초과했을 때만 3번이 또 적용됩니까? 얘가 5억을 초과하게 되면 3번이 딱 나타나요. 3번은 또 뭐냐? 1, 2번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죠? 1, 2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거 있죠? 그거를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말하면 여기 상속세 과세가액 할 때 지금 아까 그 케이스는 얘는 없었잖아요. 이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전 증여한 금액 있잖아요. 사전 증여한 금액 있죠? 사전 증여한 금액은 사전 증여했을 때 그때 그거에다가 증여공제라고 나중에 또 배워요. 사전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공제를 받거든요.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 증여공제 되고요. 배우자 간의 증여하는 거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돼요. 거기서 증여공제 해가지고 저기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와서 이제 합해져가지고 상속세를 낼 때, 상속세 낼 때에 상속공제를 받을 때는 이미 걔네들은 뭘 받았으니까 증여공제를 받은 거니까 증여공제 받을 때 그 금액은 다 빼버리는 나머지 금액만 상속공제 한도를 하겠다는 거죠. 얘가 100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50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없다 치면 얘가 1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공제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상속세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4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은 뭐를 뺀다고요 지금? 요걸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한대요. 이게 130 나왔지만 얘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이거 뺀 금액, 얘에서 얘를 뺀 금액 뭐만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걸 한도로 한다. 대신에 이 증여재산가액을 이거 만약 50인데 그때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게 예를 들어서 5원이 있었다면 5가 있어. 이게 5억이고 뭐 5천만 원 이렇게 치면 5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한도가 150에서 빼기 50에서 증여공제 뺀 요거 45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5원을 한도로 해준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 근데 요걸 빼는 요거는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 그러니까 얘는 얘를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요거는 얘가 얼마 초과해야지만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얘가 5억을 초과할 때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이하게.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개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모르면.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속세를 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대를 생각해가지고 막 유언으로 남기거나 유증을 해버리거나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해버린 거지. 그럼 바로 등기 등록 해버리면 요즘 다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바뀌면 바로 떠요.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이 팔고 샀는지 아니면 증여했는지 이게 돌아가지고 상속이 됐는지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 요즘 다 전자 시스템 돼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뺀 금액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3번은 사전에 증여한 금액, 사전 증여재산 합산한 거 있죠? 합산한 사전 증여재산가액 있을 텐데
거기에서 증여공제에 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걔를 여기서 차감합니다. 차감하는데 그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를 초과해야지만 그렇게 차감한다고요? 5억을 초과해야지만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공제 한도가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상속세 과세가액이 한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뭔가를 뺀 금액이 한도가 된다는 거. 뭔가를 빼는 거 3가지 암기를 하시라는 거.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세표준 나왔어요. 근데 과세표준이 얼마 미만이라면, 50만 원 미만이라면, 그러면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 최저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은 5단계 초과뉴스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10%부터 30억 원을 초과했을 때 50%까지. 그 다음에 세대 생략 가산액. 자, 산출세액을 계산했어요. 산출세액 계산했는데, 거기에 전체 총 상속재산가액 플러스 상속이나 수유자에게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분의, 그죠? 상속이나 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더한 금액 분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유증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산출세액에다가 결국에는 세대를 지금 건너뛴 상속과 유증재산으로 인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죠. 거기에 30%는 40%를 할증하는 겁니다. 그죠? 30%나 40%를 할증하는 거죠. 근데 40% 할증되는 경우만 알고 있으면 돼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40% 할증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금액은 2천만 원에다가 뭐까지 됐겠어요? 그렇죠. 할증까지도 됩니다. 할증까지 되는데, 다행히 30%만 할증이 되는 거예요. 40% 할증이 되려면 2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직계 비속이면서 이건 됐죠, 지금. 손자니까 직계 비속이면서 미성년자.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미성년자인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원. 2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손자, 세대를 건너뛰었으니까 아들은 아니고요. 손자나 증손자인데 미성년자면서 그때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되는 거고. 아까 그 친구는 몇 퍼센트 할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0% 할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확히 하면은 2천만 원에 또 30% 할증이 되는 거니까 2,600만 원이 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라가 일반적으로는 있는 집에서 발생하지만 없는 집에서도 주의할 게 옆에서 꼭 없는 집에서 주의할 거는 어차피 없는 집에서는 5억을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이게 1, 2번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없는 집에서는. 뭐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없는 집에서도 뭐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상속세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있는 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해버리면 아무리 조금만 하더라도 세대를 생략해버리면 한도가 0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속공제 한도가 0이다 보니까 상속공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과표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애 아빠 이름으로 해버리면 도박빚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름 올라가는 순간 그러면 그렇죠. 와가지고 막 다 채권자들이 막 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애 아빠도 애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고 간 건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도 안타깝잖아.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하기로 한 거야. 세무서에서도 나름대로 재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가산세는 하는데 어떻게 이건 안 낼 수는 없다. 안 낼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위에서 얘기해서 가산세는 좀 한번 고려를 해보겠는데 그래도 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그건 약간의 재량을 그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얘기하고 뭐 막 사람 알고 해가지고 우야무야해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 증여세액 공제는 어렵지 않죠? 여기 합산된 증여상가액으로 인한 그때 당시의 증여세인데 그때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99.99% 한도에 안 걸려요. 그 한도 산지 몰라. 한도 좀 사실 복잡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얘는 그냥 이때 여기 합산된 증여상가액으로 인한 그때 당시 뭐를요? 그냥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001%만 한도에 걸릴 수가 있는데 안 나와요. 한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세요. 한도 안 걸리니까. 한도가 걸리게 문제를 내려면 문제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만드는 교수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세 산출세액이
증여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세액 공제들이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너무 막 가는 건가요? 아니, 유예생들은 단기 재산 속에 대한 세액 공제도 좀 하긴 했어요. 유예생들은 그것도 하고, 외국납부 세액 공제도 하고 했는데, 동차 때는 아예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차 때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는 그러면, 신고세액 공제는 이 산출세 합계금액, 세세전에 가산액까지 있었다면 그까지 포함한 그 합계금액에서 이전에 다른 세액 공제들 다 빼고 그리고 남은 금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요? 3%. 얘는 납부 안 해도 돼요. 뭐만 해도 돼요. 뭐만 하면. 신고만 해도 됩니다. 납부 안 하고 신고만 하더라도 세액 공제 해주는 거예요. 신고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단기 재산소득세액 공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신고기한. 상속 기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때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3%를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분납 1,00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내 분납한다. 승인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거고요. 분납은 이자도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연부연납은 2,000만 원 초과하면서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지만 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연부연납을 하려면 꼭 뭐를 제공해야 된다? 그 옆에? 네, 담보로 밑줄만 그어놓으시면 돼요. 2,000만 원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4번에 연부연납 기간이 나오는데 연부연납 기간은 각 회분의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3,600만 원 낼 게 있다. 그러면은 횟수로 따지면 몇 회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낼 때마다 1,000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3회. 1,200, 1,200,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3회. 2회도 되죠. 최대 3회죠. 최대 3회. 1,800, 1,800 해가지고 2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1,000만 원만 조금 최대한 늦게 내면 좋으니까 3,600이면 3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요. 연부연납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자도 내는 겁니다. 연부연납할 때는 이자도 내야 되는데 그걸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이자 상당액을 더 가산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걔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1학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물납도 할 수가 있어요. 물납은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거예요.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초과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초과하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금융재산,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도 더 많은 거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있었으면 금융재산을 그냥 내면 되는 건데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현물로 납부한다는 거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납은 요건만 보시면 돼요. 물납이 가능. 물납도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1학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니까 계산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정과 경정 또 잠깐 보시면 결정과 경정에 그것도 결정 이게 정부부가 제도다 보니까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확정력이 없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죠?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가지고 통지합니다. 만약 신고한 금액과 그 금액이 같으면은 신고납부금액이 같으면은 그냥 통지하면 되는 거고요. 신고납부금액보다 금액이 더 커지면 통지할 때 고지서까지 더 같이 해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모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정청구 중에 특례와 고액 상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한 번씩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액, 특히 이제 고액 상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는 그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에요. 근데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에 갑자기 그 재산이 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숨겨놓은 재산을 더 받은 게 있거나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후 관리가 들어갑니다. 고액 상속인들은요, 최소 몇 년간 사후 관리한다고요? 5년간 사후 관리합니다.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고액 상속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갑자기 재산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했다면 그러면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세액에 오류나 탄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상속세 낼 때 평가를 잘못했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내가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5년간 번 거를 뭐 산 거다. 연봉이 내가 100억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 출처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쭉 뒷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고요. 어디를 볼 거냐면 그렇게 하고 3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번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장 내용 정리하고 오늘은 3장 내용 정리하고 3장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여기 좀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할 건데요. 자, 2020년 3월 1일 날 질병으로 갑이 사망했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자. 상속 재산이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금이 있는데 생명보험금은 이거는 자, 생명보험금 딱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의제 상속재산 맞죠? 보험금, 퇴직금 또는 신탁재산 해가지고 걔네들은 의제 상속재산, 이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은 언제나 많이 놓치는데 보험금을 금융재산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물적 공제할 때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각종의 채권, 보험금, 금전 신탁, 그죠? 그리고 주식은 누구는 뺀다고 금융재산에서 빠진 최대 주주의 주식 등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보험금 하면 언제나 금융재산이야.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채무, 보험금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채무는 세 군데에 영향을 미쳐요. 채무는 첫 번째는 채무가 추정 상속재산이 될 수가 있죠. 상속 개시 전 2년 내 빌린 돈이 채무액이 5억 이상이거나 또는 1년 내 2억 이상이면은 아까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만큼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플러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 딱 뜨면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건 따져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채무가 금융채무라면 은행빚이라면 순금융재산가액 할 때 거기서 그만큼 빠져가지고 뭐 할 때 또 영향을 미치죠?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 순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구할 때도 영향을 미치죠. 채무가 세 군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언제나 상속세 문제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보험금, 채무 이런 것도 좀 주의. 특히 채무는 세 군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가 있죠. 과세가액 공제로서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 물적공제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에 순금융재산가액 계산할 때 그 채무가 금융채무라면 그죠?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거기서 또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채무 딱 뜨면. 자, 보험금은 일단 의제고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 영향을 미친다. 체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체크. 보험금에 적은 체크. 그리고 2019년도 2월 14일 날 갑이 여동생에게 증여한 건물. 증여 당시에 시가가 5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는 1억. 증여 당시의 과세 표준은 4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 시가가 5천만 원인데 과표가 4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증여 공제.
이게 원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기타 형제자매 등이라든지 기타의 친족들한테 증여받은 거는 1,000만 원이 증여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받은 게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여공제가 되는 거니까 과표가 4천만 원이었던 거죠. 장례 비용 발생했고요. 동거가족으로 해가지고 쭉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대요. 자, 문제 3번에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총 상속재산이 얼마냐? 그죠? 일단은 주택 15억 에다가 보험금 2억 5천. 금융자산 이렇게 체크 언제나 해도 돼요. 총 상속재산가액은 17억 5천만 원. 지금 뭐 처분했거나 인출했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채무 없거나 채무도 없으니까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년도에 지금 5년 내 사전에 증여한 거 있죠?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주는 거죠. 더할 때 어떻게 더한다고 했죠? 증여 당시의 시가로 더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시가는 1억인데 증여 당시 시가는 얼마였었죠? 5천만 원. 자, 비과세나 과세나 불산입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과세가액 공제. 채무에 대한 얘기 없고요. 공과금 얘기 없어요. 뭐만 있죠? 지금 장례 비용은 있죠. 장례 비용은 1+2. 일반이랑 봉안시설이랑. 일반은 3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리 적더라도 얼마 해준다고요? 최하 500. 그렇죠. 봉안시설에다 쓴 거는 지금 증빙에서 확인되는 게 너무나 많죠? 봉안시설은 최대 얼마? 500. 빵에서 500. 결국에는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의 장례 비용은 1,0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죠. 되는 겁니다. 이게 괄호로 표시할까요? 상속과세가액은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두개 대해서 1,000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은 17억 9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속공제 첫 번째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둘째 큰 걸로 가는 거죠. 자, 기초공제 2억. 자, 기타 일괄공제 해볼게요, 이제. 기타 일괄공제. 자녀가 2명이나 있죠? 자녀공제부터 들어가면 되죠. 자녀가 지금 2명 있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녀 2명 얼마 있어요, 그러면? 한 명당?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일괄공제 적용했는데 한번 해보게요. 미성년자도 한 명 있었는데. 그렇죠? 18세니까 19세까지 1년 남았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1년. 연로자는 없었죠? 장애는 없었죠?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는 전부 다 합하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3억 1,000만 원? 3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공제하고 기타의 인적공제가 합한 금액이 5억보다 크려면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녀 딸랑 2명의 장애인도 없고 이러면 이게 5억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바로 5억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일괄공제 5억 들어가셔도 돼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배우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배우자 있네요. 배우자 상속공제. 있었죠? 배우자 상속공제 있었어요. 근데 상속재산에 분할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받은 게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럼 최하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최하 5억, 최대 30억.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안 했거나 분할 신고를 안 했거나, 분할 신고했다는 얘기는 재산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 엄마 걸로 등기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최하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5억. 인적공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억. 인적공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공제. 물적공제는 지금 보니까, 물적공제는, 가업상속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가업상속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있네요. 하나씩 보는 거 있죠. 금융재산 자체가 얼마니까? 여기 2억 5천이 금융재산이잖아요. 그죠? 2억 5천에 20% 곱해보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러면 2천보다 크네요? 2억보다는 안 되고, 그냥 곱한 금액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재해 발생 안 했죠? 근데 뭐 했죠? 동거주택. 요건을 먼저 추가했으니까. 여기 개정된 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이 얼마였고요, 지금? 15억에 100%하고 얼마나 한도로 한다고요? 아이고, 15억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6억 중 작은 거 6억이 되는 거네. 물적공제는 지금 그래서 얼마 되는 겁니까? 6억 5천. 그럼 상속공제는 얼마 되는 거예요? 16억 5천. 상속공제 적기 전에 꽤 크잖아요, 지금. 상속과세가액이 근접했네. 그러면 상속공제가 인적공제하고 물적공제 합계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한 한도. 상속공제 한도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과세가액 얼마? 17억 9천만 원을 3개를 빼는데 세대를 건너뛴 건 없거든요, 지금. 손자, 손녀는 없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뭐가 있었죠? 이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기 때문에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5억 초과하기 때문에 하나 더 빼주는 게 있었죠? 5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에 합산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 5천만 원에서 과표를 빼라는 거죠. 그때 당시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상속공제 한도가 되는 거죠. 계산해볼 때 상속공제 한도가 얼마 되는 겁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상속공제 금액이 17억 5천만 원보다 크진 않죠. 16억 5천만 원, 그대로 16억 5천만 원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은 예에서 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과표가 얼마 되는 겁니까? 그러면 1억? 과표가 1억 4천이네요, 지금. 그죠? 거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다 바뀌어가지고 1억 4천이 돼야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장 내용을 볼 텐데요. 이제 그러면 3장에 그 자산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산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쵸? 근데 이게 나머지들은 안 나와요. 나머지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하나만 얘기한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이 있잖아요. 719페이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이 있어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지금 이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 상증세법 시가를 모르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을 그 자산의 금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과 해당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가 아니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시가를 몰라가지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10억이었어. 어떤 토지가.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12억을 빌린 게 있대요.
그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12억을 빌린 게 있다면 그 토지 가액은 뭘로 하라고요? 지금 상징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의 시가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금액과 그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채권액, 그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액 중 큰 금액, 그걸 토지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평가 특례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되고 721페이지에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죠. 주식하고 그러니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4절 내용도 안 봐도 됩니다. 딱 여기는 3절 그거 하나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3절에 대해서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한번 법인세법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한 다음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좀 더 자세히 하고 거기 뒤에 있는 문제에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고 오늘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